네, 안녕하세요. 방금 사회자님께서 묘비명과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도 묘비명이라는 것은 매우 중시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계 이황이나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묘비명을 스스로 쓰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누가 내 묘비명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걸 미리 좀 지목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최소한 후손이 자식이 가장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에 대한 첫 번째 도리로서 묘비명, 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비명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조선시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현학적이라 할까요? 뭔가 자기 집안을 내세우고 뭐 이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옛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작정 꺼리기보다는 좀 미리 생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서양에서도 그렇고 뭐 동양 전반에서도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사실 인문학을 낳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에 뭔가 끝이 없다면은 그냥 계속 살아도 되고 반성하지 않아도 될 텐데, 뭔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 딱 정해진 게 있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이 삶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좀 반성도 하게 되고 하는 계기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이제 제가 하는 강의의 마지막인데 또 한번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인문학이 말하는 타인과 사회인데요. 원래 생각했던 것으로는 사회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서양의 이야기겠죠. 좀 정치 사상이나 사회 사상에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주의라는 사상이 따로 있고 공화국이라 할 때 공화주의라는 사상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아주 복잡한 관계고, 또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하다가 이 5강을 하는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앞 강의와 좀 연속되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사회 자체보다는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이야기로 좀 내용을 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타인과 사회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삶, 어떻게 하면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구가 슬로건이라 해야 되나요? 모토?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인문도시라고 하대요. 네, 이제 구청 이 건물에는 문화예술특구 이렇게 써져 있는데, 또 인문도시를 동구가 표방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인문대학도 그 차원에서 이제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인문도시란 게 근데 뭐냐? 그냥 좋은 도시, 인문도시가 그냥 좋은 도시일까? 그러게 하면은 굳이 인문학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인문도시라는 특징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뭔가 과학도시도 있고, 아니면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다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인문도시라는 게 특징이 뭘까 하고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모든 시민이 자기 삶을 창조하는 예술가가 되는 도시. 그러니까 그냥 모든 시민이 예술가가 된다고 하면은 뭐 화가가 돼야 되고 뭐 작가가 돼야 되고 뭐 음악가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예술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외부에 있는 것을 창작하는 예술가가 아니라 자기 삶을 창조하는 예술가. 그러니까 아래 것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마을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동명동은 동명동 나름대로, 뭐 산수동은 산수동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의 뭔가 특색을 갖는 마을, 그러니까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는 것,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문학이라는 게
제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작품을 추구하는 게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과 작품의 구분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이제 프랑스 철학자 이제 미셸 푸코가 구분을 한 건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택, 우리가 살아가는 주택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의식주할 때의 그런 주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도, 우리가 건축가도 예술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도 예술이 되는데 정작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그 자체는 작품이 될 수가 없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보기에는 우리가 제품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제품과 작품의 차이는, 제품은 획일적이죠. 이 공장에서 찍어내잖아요. 이 공정에 따라서 찍어내는 이 획일적인 제품, 또 이미 정해진 틀대로 하니까 수동적인데, 반면에 작품이란 것은 그 하나하나에 소중한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품도 소중하지만은 작품은 그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데 또 능동적이고, 그래서 이 인문도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성능 좋은 제품, 뭐 이 동네도 성능이 좋고 여기도 뭔가 효율성이 좋고 이런 좋은 제품을 양산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각각 하나의 다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작품, 그런 자기 삶을 작품으로 만드는 예술가들이 사는 도시가 인문도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사회이기도 하니까 한번 도입을, 인문도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타인과 사회에 함께하는 삶은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은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예, 그래도 좀 유명한 책이죠, 책은담이. 우리나라에서는 명심보감이 많이 읽히는데, 명심보감이 중국 사람이 엮었다는 설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엮었다는 설도 있거든요. 근데 명심보감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좀 오늘날 가치가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가령 변화, 이 변화라고 했을 때는 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예, 옛날에는 변하지 않는 게 최고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가 정해져 있으니까 임금도 쭉 이렇게 대대손손 이렇게 이어지고 사회가, 농경사회가 계속 지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딱 가치관이 정해져 있어요. 충, 효, 우애, 이 가치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충성, 효도 이것만 쭉 가지고 가는 게 좋은 거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론 변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은 사회가 계속 급변을 하잖아요. 그럼 추구되는 가치들도 다양해집니다. 도덕이라는 것도 정말 근본적인 것도 있지만은 세부적인 것들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변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떻게 잘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회에 맞게, 이 사회의 문제의식, 필요에 맞게 잘 변할 수 있을까가 오늘날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점에서 명심보감은 다소 좀 변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만 너무 이제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책은담은 이제 좀 오늘날에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이제 우리 만해 한용운 선생 많이 아시죠? 그 이제 스님이기도 하고 님의 침묵을 쓴 시인이자 이제 독립운동가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책은담에 대한 해설서를 번역을 본인이 하고 해설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일제시대에도 상당히 베스트셀러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놓고 독립운동은 하지 못하지만은 이 책은담을 읽음으로써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자기 가치관을 또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책은담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양 철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유학, 불교, 도가. 그래서 세 번째 강의 때 유학, 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도가, 노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중간중간에 불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담은 그 세 가지를 종합한 처세술이 담긴 책이라고 합니다. 처세,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이 사회에서 타인들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담긴 책이 책은담입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앤소니 드 멜로 이 신부님의
그 이야기를 한 파트를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오늘 주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타인과 사회와 관계를 할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 감정을 잘 경영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이분이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신부님의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이 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동양의 이야기들 그거를 자기 스타일로 종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는 것을 저는 잘 못하거든요. 생각이 많아서 뭔가 고요한 상태를 유지를 못하는데 이 방법은 저도 많이 사용하고 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여러 가지 뭐 불안, 낙심, 좌절 이런 슬픔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화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나는 화났다. 나는 화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화났다고 느끼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나는 화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화났어. 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본인의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는 지금 무척 화가 나 있는데 스스로 자기가 화가 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화를 내고 있는 나가 있고 그 화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가 나누자면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내가 뭐 화를 없애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내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한다.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 이거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불쾌한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네 할 때 그걸 딱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냥 평소처럼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하네? 조금씩 화가 커질 것 같네? 그거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화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걸 종종 사용해 보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 이 화라는 느낌이 곧 나는 아니다. 그냥 나는 잠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건데 그거를 자기와 이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경영할 수 있을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의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라고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남은 그냥 지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서양 철학자인데 마치 우리가 사람이 만나는 게 고슴도치, 날카로운 이 가시가 있는 고슴도치끼리 부딪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서로 아주 그러니까 상극이란 거죠. 남이 타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남이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있다는 것 자체로 아주 불쾌한 일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누군가가 이제 만든 말인데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천국을 가보면은 지옥을 먼저 가보면은 식탁에 이렇게 진수성찬이 이렇게 깔려 있대요. 근데 사람 팔이 이렇게 굽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서 팔이 안 굽어지니까 이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한대요. 이렇게 팔이 굳어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천국은 어떠냐 하면은 똑같이 진수성찬이 있고 이 팔이 이렇게 고정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이거를 옆 사람한테 이렇게 먹여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뭐 환경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구분된다 하는데 이제 아마 잘 만든 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타인은 지옥이다 이렇게 하거나 또 고슴도치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천국일까요? 이것도
금방 싸울 것 같은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게 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다소 불편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산다는 것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은 불편한 일인데 늘 이렇게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거를 그냥 불평만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배움을 느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귀에 항상 거슬리는 말이라도 또 마음에 항상 어긋나는 일만 있더라도 그때 내가 오히려 배울 기회다. 내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할 기회다. 내가 오히려 발전할 기회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역경, 이 어려운 환경 자체가 없어지면 좋겠지만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배움이 있어야 된다. 또 이 고요한 게 있는데 이 고요한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고요한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은 엄청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그런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좀 중요한 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산 정약용이 고구려랑 백제가 왜 멸망을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약용이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분석을 해놨냐면은 고구려가 처음에는 국내성, 그러니까 좀 더 북쪽이죠. 북쪽에 수도를 뒀다가 도읍지를 밑에 평양으로 천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진짜 적은 가장 강력한 적은 중국의 대륙에 있는데 도읍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거죠. 너무 이제 국경에 가깝다 보니까 안전한 곳으로 남쪽으로 내리니까 오히려 고구려가 방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위기의식을 못 느끼니까. 또 백제도 원래는 한강 위에 그 지금 서울 강동구 서울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 충청도 쪽으로 이제 부여로 수도로 이렇게 거쳐서 옮깁니다. 그러니까 백제도 강력한 적은 북쪽 고구려에 있는데 수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사라지고 그냥 안전한 곳에 내가 있으니까 그냥 좀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멸망을 했다고 그 정약용도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이제 책은담 이야기합니다. 거센 바람과 성난 비에는 새들도 조심하고 또 풀과 나무도 기뻐하는데 근데 이 하늘과 땅의 기운이 좋은 기운이 없다면은 그것들은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도 그것처럼 하루도 기쁨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맨날 폭풍우가 치고 이런 세상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항상 이 고통만 있어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행복은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것만 지나면은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고. 근데 당연히 그 일이 해결이 되고 나면 또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또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언제 행복을 찾느냐. 아무리 지금 힘들더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뭔가 행복한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행복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소소하지만 뭐 확실한 행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정말 보람 있는 행복. 내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마쳤다 했을 때 그 보람이 느껴지잖아요. 그 보람에서 오는 행복이 있을 테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잠깐의 쾌락, 그러니까 뭐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든가 그때 느껴지는 행복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행복들을 일상에서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취미라든가 뭐 자기 개발을 하는 게 그 방법이겠죠. 이 중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병이 많음은 결코 부끄러울 것이 아니나 일생토록 마음에 병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근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하고 있는 도종환 시인, 원래는 시인이죠. 그분 유명한 시 중 하나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근데 그렇다 그 상처가 마냥 나쁜 게 아니라 상처가 있는 사람만이 상처가 있는 사람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긍정적으로 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냥 행복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살자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만사를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소 좀 매력이 없습니다. 뭔가 사람이 어느 정도 상처도 갖고 있고, 그럴 때 이 사람이 뭔가 거기서 발견하는 배움을 통해서 발전하기도 하고, 그럴 때 사람이 뭔가 매력이 있는데, 만사가 그냥 다 오케이고 다 그냥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제가 뭔가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공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공감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 없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 상처 없는 사람은 공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관련된 시가 또 정호승 시인의 슬픔으로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 유명하고 좋은 시인데, 그 시를 이 한보리라는 그 가수가 광주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곡을 붙이고 노래를 부른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저거 앞에 1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참 제가 좋아하는 시고, 이 노래도 이 시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방금 그 노래 가사이자 시의 이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슬픔을 안 좋은 거, 나쁜 거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슬픈 사연, 슬픔이란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남에 대해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 진정으로 공감을 해줄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또 책은담 이야기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재주를 부리고 별다른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다만 평범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강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마치 차를 탈 때 그냥 운전자가 아닌 사람은 이 멀미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 멀미를 하는 이유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니까 이 시야하고 눈하고 보는 거하고 괴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운전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평소에 멀미를 하던 사람도 운전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아니까 이 멀미를 안 합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 사회가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뭐 점쟁이처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큰 흐름을 알기 때문에 이 올라감이 있으면은 내려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치 멀미를 하지 않는 것처럼 덜 상처를 받고 덜 아플 수가 있다. 또 좀 더 여유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뭔가 엄청난 수염을 기르고 이 한복을 입은 그런 산에 사는 도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이 마지막 문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군자는 이 일이 생겨야 마음이 비로소 나타나고 이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도 따라서 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거울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울이 있다고 하면은 이 어떤 사물이 비춰진다. 그럼 이 거울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 사물이. 근데 이 사물이 사라지는 순간 거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해집니다. 그 사물이 없어집니다. 그것처럼 도인은 슬픔도 없고 분노도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슬픔이 올 때는 그 상대방의 슬픔을 그대로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헤어지면은 그 슬픔을 말끔히 또 지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이 공감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자기가 계속 이걸 안고 있는다. 저 사람의 슬픔을 내가 계속 공감하고 있는다. 그럼 그 사람을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 감정을 충분히 즐기되 그걸 누리되 그걸 경험하지만은 그게 또 지나야 될 때는 그걸 또 과감하게 또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 상담을 잘 받지 않습니다. 뭐 정신과라든가 또 이제 일반 상담 센터에서 이 상담을 잘 받지 않는데, 근데 상담 센터에서 이제 일하는 이제 상담사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다 워낙 힘든 사람들이고 자기 그 슬픈 분노 이런 거를 다 이제 쏟아내는데, 그러니까 상담사가 그거를 다 듣고 있으면은 집에 가면서 자기도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뭐 좋은 일로 상담 온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리에서 충분히 이렇게 그 슬픔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되 집으로 갈 때는 그거를 털어놓고 가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또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남이 공감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사한테 계속 자기 감정을 전이시키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슬픈데 당신도 슬퍼해줘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은 같이 공감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집에 가는 길까지 계속 슬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거울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그대로 비추고, 하지만은 그런 일이 떠나면은 또 그걸 그대로 또 비워내는, 그것이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도인이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저 사람은 정말 깨달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그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제 스승이겠죠. 스승님, 사람들이 스승님을 이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또 이치를 아는 사람, 정말 깨달았다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보통 사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말이, 나는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고 서 있을 때는 서 있고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화장실 갈 때는 화장실 간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제자가, 아니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왔고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어떻게 차이가 됩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스승의 대답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앉아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서 있을 거 생각하고 밥 먹을 때는
그 다음에 일할 거 생각하고, 일할 때는 화장실 갈 거 생각하고, 한순간도 그 자리에 있질 못한다. 몸은 밥을 먹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떠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나는, 그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나는 항상 그 현재에 집중을 한다. 그 순간을 즐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이렇게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정말 한 숟갈 먹을 때 이 맛을 이렇게 음미를 하면서 먹고, 두 숟갈 먹을 때 참 음미를 하면서 먹고. 잘 그러지 않거든요. 물론 아주 비싼 한정식집을 가서 우연히 먹게 됐다. 그러면야 이제 정말 집중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먹으면서 다른 거 하고 뭐 TV 보면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거를 만끽을 하는 게 거기에 정말 그런 행복이 있다. 그러게 저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일에서 반드시 무조건 난 100% 만족해야 된다. 그럼 만족을 구하고 뭐든지 다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근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이 권력자들의 말로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뭔가 그 적당히 해 먹고 물러났으면은 됐을 텐데 끝까지 하려고 하는 거. 그때 보통 비참한 말로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꿈을 끝까지 실현하지 마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때와 상황을 봐서 이 지나친 과욕을 이제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뒤엎는 공로,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맨날 자랑하고 다니면은 내가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내가 왕년에 이것도 했고 막 이것도 했어,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면은 그것이 말짱 도루묵이다. 반대로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거를 진정으로 참회를 한다면은, 뉘우친다면은 그 죄가 어느 정도 씻을 수 있다. 그러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이 매가, 이 독수리 이런 매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가만히 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랑이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병든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게. 근데 그것은 그 사냥을 하기 위함이죠. 천천히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군자는 이 재능을, 내 능력을 막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저 먹이가 있는데 벌써부터 내가 호랑이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가면은 그 먹이가 잡히겠습니까?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인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능을 이렇게 막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과시하지 말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 자신의 뭐 재능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자기를 오픈하는 것, 드러내는 것은 좀 그렇게 단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것, 내가 뭔가 엄청 좋은 게 있다, 자랑을 한다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다 마음 공부도 많이 하고 수양도 하고 이제 나이가 지긋한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자기가 정말 부끄럽지만은 이기지 못한 감정, 그 하나가 있대요. 정말 이것만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감정이 무엇이냐면은 질투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질투심, 시기하는 거, 질투심.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친한 친구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막상 잘 됐을 때 기분이 뭔가 100% 좋지는 않은 거,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 그거를 자기는 평생 티를 내진 않았지만은 그 감정만은 이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친척 중에 이제 좀 촌수가 이제 있는 친척인데 거기가 이 부부인데 그 한 50대 정도 된 부부거든요. 근데 원래는 아내가 이제 그냥 집에 있었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작은 일을 했었는데 이 집안에 있는 아내분이 자격증 준비를 엄청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를 합격을 했어요. 공인중개사를 합격해서 저 광산구에서 엄청 잘 된 거예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엄청 잘 되면은 집이 그전에 형편이 어려운데 형편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럼 이 남편도 덩달아서 좋아하면 되는데 아 이제 내가 일 안 해도 되고 부인이 보러오면 좋겠다 이렇게 차라리 마음 먹으면 좋은데 그때부터 남편이 그분이 저한테 이제 삼천벌이죠. 그분이 점점 이제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항상 벌어오다가 자기의 부인이 뭔가 잘 나가니까 오히려 마음이 막 안 좋아져서 거의 그 정신병 수준까지 갔더라고요. 막 의처증도 엄청 심하고 막 아예 밖에도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있고 이제 뭐 그러게 됐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시기나 질투 이런 가족한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너무 드러낸다는 게 내 장점을 드러낸다는 게 그렇게 좀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나의 단점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나의 단점을 일부러 공개하는 거 그런 건 정말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에 아 저는 좀 끈기가 없는 편입니다 하고 미리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은 끈기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을 내가 고려를 하고 참작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렇게 낙인이 된대요. 아 저 사람은 끈기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상대방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뭔가 일을 할 때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냥 원래 이 일 자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끝까지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좀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 그래 원래 이 일이 좀 하기가 힘들었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도 처음에 자기가 아, 저는 끈기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 사람은 이 선입견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아 너가 끈기가 없어서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이 낙인이 찍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이나 장점이나 이런 거를 너무 드러내지 말라는 게 이 최근담이 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아예 남과 이렇게 척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타인과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공을 나 혼자 독차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너 혼자 잘났으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독차지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라 그러게 됐을 때는 그 자기가 뭔가 성과를 냈는데 그 성과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이 독박을 차야 된다. 그 성과를 독차지했듯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좋은 일도 나눠 가져야 그래야 나쁜 일도 나눠 가지게 된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책임을 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는 이제 뭐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혼자 해먹지 마라 이 말이 그 전에 그 삼성을 생각한다라고 그 광주에서 그 있던 그 김용철 변호사 그 검사하던 분이 이제 삼성에 대해서 고발한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어렸을 때 읽었는데 기억이 나는 이제 구절이 그러니까 삼성 돈을 다 이렇게 고위직들이 삼성 돈을 이렇게 받아 먹어도 되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삼성 돈을 받으니까 아무도 그걸 건들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안 받아 먹는데 그런 작은 업체에서 주는 걸 받았다. 그러면은 이걸 걸리면 나만 이제 들어가게 문제가 생기지만은 어차피 그 기업의 돈은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 받아도 문제가 안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당연히 나쁜 사례지만은 이 살아갈 때 뭔가 혼자 차지하려는 거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군 이제 뭐 근심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또 근면하고 그러니까 좋은 미덕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좋지만은 또 담백한 거 사람이 청렴하고 깨끗한 거 그런 것도 좋지만은 너무 그러면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은 이제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나쁜 짓을 하라거나 뭐 일부러 뭐 더러운 행동을 하라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이제 부모가 자식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통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식이 책을 많이 읽게 하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부모가 집에 있는 일단 TV부터 치우고 컴퓨터도 치우고 딱 거실을 서재로 이렇게 딱 꾸며놓고
아들이 이제 자식이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집에 왔다. 그러면 그때 얼른 책 펴가지고 딱 책 읽고 있으면서 왔어 하면서 아버지 지금 책 읽고 있다 하면서 딱 책 읽고 있고, 그럼 그런 모습 보면서 자식이 나도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책을 읽어야겠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숨이 막힐 수가 있죠. 이 가정이라는 공간만은 그래도 좀 휴식이 필요하고 좀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너무 엄격하게 집에서도 그런 정말 모범만을 이렇게 보이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AI, 인공지능 뭐 이런 시대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중 하나가 뭐 여러 개가 있지만은 교사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 왜 대체를 할 수 없냐? 사실 이 지식만 전달한다면은 충분히 대체하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왜 대체가 안 되냐면은 교육의 가장 큰 효과 중 하나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거. 그런데 이 모델링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나가 비슷하다고 느낄 때만 모델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랑 뭔가 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은, 애초에 이 재벌의 아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하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애초에 환경이 다르니까. 그것처럼 뭐 부모 자식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나와 뭔가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오히려 나랑 비슷한데 좀 더 대단한 것 같네. 그러면은 그거를 따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기계가 완벽한 기계가 했을 때는 사람이 그걸 보고 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따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람도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면은 이게 정감도 없고 또 사람이 그 곁에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쁘다 해서 가벼이 일을 승낙하지 말고 취기로 이렇게 뭐 술이 취하거나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해서 성내지 말고, 또 유쾌하다 해서 일을 만들지 말고 피곤하다 해서 일을 대충 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미국의 그런 돈이 엄청 많은 금융 사업을 해서 엄청 돈이 많은 미국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이 명언으로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저도 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책은담에 나온 이야기와 아주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책은담을 본 건 아니겠지만은 이게 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대요. 이걸 지켜야 된대요. 첫 번째가 기쁠 때 약속 잡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 한참 기분이 좋은데 누구한테 내일 볼까 하면은 기분 좋으니까 그래 뭐 내일 보자 하고 약속 잡고, 뭐 한참 기분 좋은데 뭔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뭐 그렇게 하죠 하고 이렇게 제안해놓고 보면은 나중에 이 기쁜 마음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보면은 내일 만나기 귀찮은데 괜히 하자고 했네. 그리고 그 사업이 별론 것 같은데 괜히 내가 승낙하고 했네 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쁠 때 약속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화날 때 대응하지 마라. 뭔가 엄청 화났는데 이 상당히 기분 나쁜 문자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자기 기분에 막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나도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면은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문자를 이렇게 함부로 보냈네, 내가 말을 이렇게 심하게 통화를 했네 하고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화났을 때 대응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슬플 때 결심하지 마라. 우리가 슬플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는 이 원인 중 하나도 스스로 이 목숨을 끊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뭔가 슬플 때, 한참 마음이 이렇게 우울할 때, 그럴 때 뭔가를 결심하려고 하지 마라. 이 세 가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화났을 때,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했다가는 아주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에 대해서 이 책은담 말고 많이 유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잠깐의 감정에 이렇게 취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타인을 대할 때
이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멈춰서 남을 먼저 가게 하고 이렇게 한 사람 지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아예 먼저 지나가세요 이렇게 하고 또 맛 좋은 음식은 이렇게 내가 다 먹기 전에 뭐 조금이라도 떼서 뭐 한 입 맛 한번 보세요 하면서 주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안락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책은담에 나오는 공통점은 이게 뭐 해야 되는 일이다, 의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가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떠올랐던 게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중학생 때인가 그때 친구하고 산을 갔어요. 산을 가는데 거기가 올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좁은 길인데 제 친구하고 가는데 앞에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었어요. 한 60대 정도 되는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앞에 지나가는데 보면 이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려면 일렬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부가 이렇게 둘이서 나란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이제 통로가 막힌 거죠. 근데 천천히 가니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중학생인데 그 어르신들한테 근데 작은 말로 한다는 게 얘가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길을 다 막고 가는구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이러도 이거 시비 붙겠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그 앞에 부부가 60대 부부 그분이 듣더니 남자분이 딱 돌아서더라고요. 그 말 듣고는. 그래서 아유 큰일 났다 이거 혼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딱 이걸 비켜주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친구도 깜짝 놀란 거죠. 이 친구가 실수를 하고는 딱 돌아섰을 때 자기도 아차 싶었겠죠.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반응은 저거 쬐깐 놈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공손하게 나이도 지긋한 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나가세요. 이렇게 딱 하니까 친구도 엄청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거죠. 예상 못한 반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 기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아예 최근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디 작은 마트를 가는데 이거 카트를 이렇게 끌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물건을 고르면서 이 카트로 이렇게 좀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잠깐 지나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하고 지나갔는데 제 또래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잠깐만 지나갈게요 하니까 자기가 막고 있으면서 뭘 지나가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잠깐 지나가면서 공손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그 중학교 때 겪었던 그 등산하면서 만났던 그분들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화가 이렇게 순간 팍 났거든요. 아니 이게 화낼 상황이 아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잠깐 비켜주곤 하면 되는데 굳이 말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딱 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한번 나도 써먹어 봐야겠다 해가지고는 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더 공손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 또래의 그 남자가 어쩌겠어요. 정말 사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 순간 자기의 그 잘못을 이게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저거 한결 훨씬 누그러져가지고 저거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큰 게 아니잖아요. 뭔가 뭐 돈을 줘야 된다거나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좁은 길에서 한 걸음 그냥 멈춰서 지나가게 하고 잠깐 음식 덜어주고 오히려 정말 누구나 생각해도 화를 낼 것 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반대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정말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더 자기를 반성하게 돼 있고 그게 정말 자기가 이기는 거다. 그렇게 책은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드라마 허준 예전에 다 보셨을까요? 허준 옛날에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참 그 소설 원작으로도 많이 봤고 또 드라마도 한 여러 차례 봤습니다. 참 명작이라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은 허준 스승이 유이태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순재 그분이 이제 역할을 했던 유이태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유이태의 의술을 익히는 제자가 허준이 있고 또 자기 아들도 상당히 유능한 사람인데 좀 허준에 비해서는 좀 능력도 다소 떨어지고 특히 성품이 좀 못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이태가 이제 이순재 역할을 한 유이태가 엄청 엄격한 사람이라 그 아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장면이 엄격하게 교육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보면 여기서 유이태라는 이 이순재 캐릭터가 상당히 멋있고 정말 그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돈보다는 명예보다는 의술 사람을 고치는 그것만 중시하는 그런 멋있는 캐릭터로 나오지만은 이게 교육의 측면에서는 정말 최악의 그런 교육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그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이게 모이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한 사람이고 자기가 뭔가 조금 잘해도 전혀 칭찬해주지 않고 다 이 부족한 점만 지적하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은 아버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못을 했더라도 그 너는 허준이한테 졌다. 너는 절대 허준한테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낙인을 아주 찍었죠. 그것도 비교를 해서 그냥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누구보다 안 돼 이렇게 낙인을 찍고 이런 게 정말 그러니까 이 교육적인 방법에서는 정말 안 좋은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드라마 보면은 그 이 아들 캐릭터가 거의 끝까지 이 반성을 안 하고 살거든요. 그리고 이 허준이한테 졌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자꾸 경쟁의식을 시키니까 평생을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허준을 이기는 것 그걸로 그냥 자기 삶을 규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경쟁만 하면서 자기 이렇게 정말 자기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이나 이런 가족 관계도 그렇고 이 타인을 대할 때 이 뭔가 비판 아무리 그게 옳은 말이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했다 생각하더라도 100이면 100 대부분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일단은 칭찬이 좋고 비판하는 것은 그 당장 그 자리에서는 비판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속으로는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말의 형식이라도 이렇게 참 부드럽게 이걸 해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책망할 때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을 상대방이 들을 때 과연 감당을 할 수 있는 말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남을 가르칠 때 선으로서 하되 지나치게 높은 것을 요구하지 마라. 그로 하여금 따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특히 가족 간에 많이 그러죠. 이제 가족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절제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느 정도 참고 그러는데 가족 간에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말을 할 때 이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당장 화가 올라오니까 그냥 화를 낸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보통 우리가 그냥 화를 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한다면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을 적절한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거 봐보겠습니다. 집안 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몹시 성을 화를 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냥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된다. 그 일을 말하기 곤란하면 다른 일을 빌어서 은근히 알려주되 그러니까 비유를 하라는 거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되 오늘 깨닫지 못하면은 내일을 기다려서 다시 깨우쳐주고 그거를 마치 봄 바람이 겨울에 언 기운을 이렇게 천천히 녹이듯이 그리고 이 따사로운 기운이 그 얼음을 녹이듯이 그렇게 해야 그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라 해서 아까 그 이순재 캐릭터처럼 막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정교육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부모가 자식 교육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 뭐 식탁머리 교육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오히려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안 가르치고 어떻게 하냐? 자기의 친구, 부모가 이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 부모한테 애를 바꿔요. 바꿔서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혼내면은 이 가족 간의 의가 상하게 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니까 친구 부모가 대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상대방 친구의 아들한테 자식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바꿔서 교육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 사람들은 막 엄격하고 회초리 때리고 이럴 것만 같지만은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인을 사랑할 때 참 이 때가 언제 하느냐 그 시기, 상황, 그런 적절성 이런 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금으로도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마음을 사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한 그릇의 밥으로도 그 사람을 평생을 감격하게 만들 수가 있다. 대체로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은 그게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오히려 박대를 했는데 그러다가 조금의 사랑을 줬더니 그게 정말 오히려 큰 기쁨을 주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걸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연애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정작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는 그냥 쉽게 넘깁니다. 그냥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뭐 필요한 거 주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좋아해주고 이러면 전부인 줄 알지만은 사랑하는 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런 철학자가 쓴 책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이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코미디언인데 이제 후배들이 오면은 밥을 잘 사주는 코미디언이 있대요. 그 사람은 밥도 비싼 거 사주고 그냥 후배만 보면 그냥 밥을 사준대요. 근데 그 후배들은 밥을 얻어먹을 때 전혀 고마워 안 한대. 왜냐면 저 선배는 나 아니어도 누구한테나 저렇게 사주는 사람이니까 그냥 사주니까 사준가 보다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다른 코미디언은 후배들한테 절대 밥을 안 산대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엄청 밥도 안 사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다가 가끔 너 뭐 점심 먹으러 갈래? 이렇게 하고는 싼 거 뭐 중집 가서 이렇게 짜장면이나 이런 거 사준대요. 그러면 오히려 그 후배들이 그 정말 자주 사주는 선배보다는 가끔 이렇게 사주는 선배를 더 그때 고맙게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무한정 주는 것도 뭐 좋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남발이 되면 그게 소중한지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 적절한 때와 상황에 맞춰서 사랑을 줄 때 그때 서로 이렇게 마음이 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외국의 대학에서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카드 게임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 게임을 하면서 뭔가 코인 뭐 이런 걸 걸잖아요. 뭐 돈처럼 이런 걸 걸고 이제 게임을 하는 그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게임 참가자한테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준대요. 첫 번째, 이 돈을 줄 테니까 그냥 대가 없이 줄 테니까 가지세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지금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많이 따면은 많이 벌면 그때 갚으세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 돈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으세요. 이런 세 가지 선택지를 준대요. 그러면은 과연 그 세 가지 선택지를 받았을 때 무엇에 응하느냐 하면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는 공짜로 첫 번째 선택지가 그냥 줄 테니까 그냥 대가 없이 들 테니까 그냥 가지세요. 이거를 많이 선택을 할 것 같지만은 사람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가 없이 그냥 무작정 많이 주면은 사람이 뭔가 공평하게 느끼질 않고 뭔가 혹시 다른 마음이 있는가 하고는 그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더 꺼리게 된다는 거죠.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두 번째 선택지, 지금 빌려드릴 테니까 따고 나서 갚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뭔가 공평한 합리적인 거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냥 무한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맞춰서 뭔가 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참 이게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도 깨끗이 쓸고 가난한 집의 사람도 단정하게 용모를 정리하면 화려하진 않아도 기품은 저절로 풍화하리라. 공궁하다고 해서 어찌 스스로를 버리며 게을리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그 가난하다고 하는 게 이 상대적인 거잖아요. 다 같이 가난하면 사실 큰 상관은 없죠. 근데 가난이 정말 어려운 거는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을 때, 특히 나는 괜찮은데 내 가족이 자식이 뭔가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그런 거를 많이 참 불행하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책은담은 그런 거를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가난을 이렇게 자식한테 너는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아낌없이 지원해 줄게 하고 그러게 했을 때에는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는 근데 그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 집이 사실 가난하구나 하고 그걸 알게 되는데 그럴 때는 사람이 저절로 이제 학습화되는 게 가난이라는 것은 감춰야 되는 거구나. 내 진실을 숨겨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러게 이게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오히려 당당하게 가난한 집이라도 이 집이 좁아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똑같은 거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똑같은 옷이라도 깨끗이 다려서 입고 다니고 그런 모습을 오히려 자식한테 가족한테 보여줄 때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뿐만 아니겠죠. 가난뿐만 아니라 모든 집에 그런 단점들이 있을 텐데 그 단점을 감추려고 한다고 이게 평생 감춰지지 않거든요. 감추려고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낼 때, 그러니까 막 남한테 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알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느끼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당당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가족도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해서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버리지 말라.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게 자포자기 할 때 그게 자포자기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덕택을 묻는다면 내 몸이 누리는 바가 그것이니 마땅히 그 쌓기 어려움을 생각할 것이요 자손이 어떻게 잘 될 것인가를 묻는다면 내 몸이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떻냐를 보면은 이 3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 후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낼 때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부모 은택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은 제사 안 지내고 다 해외여행 가 있고 정작 부모한테 아무 받은 거 없는 사람만 꼬박꼬박 해외여행도 못 가고 집에서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치 이게 조상이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조상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듯이 내가 어떻게 샀냐에 따라서 이 자손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자손한테 뭐 막 요구만 할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잘 갈고 닦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한 5분이면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처할 때는 이 사회를 살아갈 때는 그냥 마냥 남들처럼 똑같이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남들과 마냥 일부러 다르게 해서도 안 된다. 이 일을 할 때는 사람으로 하여금 막 싫어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막 기뻐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중도를 지켜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뭐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똑같이 따르지 말고 일부러 난 남들하고 무조건 반대로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지도 말고 또 남들한테 무조건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렇게 하지도 마라. 그거는 예수 석가 같은 성인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 다 예수 석가도 그 당대에 다 그 이웃들한테 막 괴롭힘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내가 막 좋은 사람이 기쁜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기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반대로 막 나를 싫어해도 괜찮아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도 하지 마라. 그런 중용을 이게 잘 찾아가는 게 이 사회에 임하는 자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사회에서 특히 뭔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일을 의논하는 사람은 이 자신을 일 밖에 두어서 그것이 어떤 일인가 하고 이해의 실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에 뛰어들 때 일을 맡을 때는 이 일 안에 자기를 두어서 뭐 이해 시비를 잊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둘로 이제 나눈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둘로 나눠졌던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일을 지금 아직 시작하기 전이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좋을까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판단을 잘 해야 되지만은 정작 이제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그걸 잊고 이제 열심히 이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책은담에서 이야기합니다. 쥐를 위해서 항상 밥을 남기고 불나방을 불쌍히 여겨 등잔에 불을 켜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런 생각이야말로 인간이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는 그런 기틀이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다면 흙이나 나무로 빚은
그냥 몸뚱아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존엄한 이유는, 그리고 한 개인이 남들보다 더 존엄할 때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쥐를 위해서 밥을 남긴다. 또 불나방에 이렇게 불로 뛰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렇게 등잔불을 이렇게 꺼놓는다. 이런 작은 배려가 그 사람의 그런 인격을 형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제 큰아버지가 이 밖에서 이제 뜨거운 물을, 이제 뭐 커피라든가 이런 게 뭐 뜨거운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뜨거운 물 먹고 이제 물이 남으면 이제 바닥에 이렇게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하게 했어요. 왜 못 하게 했을까요? 뜨거운 물을 버리면은 이 작은 벌레들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버리냐면 뜨거운 물을 좀 식혔다 버리거나, 아니면 버리려면은 이 공중으로 높이 이렇게 띄워서 버리게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그럼 이제 공중으로 뜨거운 물이 탁 올라가는 순간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내려오면서 뜨거운 물이 그냥 천천히 식고 이렇게 퍼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뜨거운 물을 가져다 그냥 바닥에다 바로 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지켜보는 게, 뭐 맨날 있는 게 아니죠. 큰아버지는 뭐 매일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종종 보는데도 그런 게 어렸을 때 저한테 기억이 남으면서 그런 살아가는데 많은 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 타인과 이런 사회에서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가 그냥 정말 미생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제 뭐 동물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도 작은 배려, 이런 걸 보여줬을 때 정말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뭐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럴 때 품격이 드러나고 저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늘이 내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내 덕을 두터이 해서 이를 맞이할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한다면 나는 내 마음을 편안히 하여서 이를 도울 것이며, 하늘이 내 처지를 공공하게 한다면 나는 내 도를 형통하여서 이를 통하게 하리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하겠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 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양에도 신이 있고, 우리 천지신명 뭐 상제라고 하잖아요. 그 천지신명, 상제, 이런 신도 하느님의 개념이 있는데, 동양에서의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지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능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임금처럼, 임금이 많은 걸 하지만은 모든 게 임금 마음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동양에서는 하느님이 뭐 능력은 당연히 인간보다 많지만 그렇게 막 대단한 존재를 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중심에 둔 거죠. 하늘이 내 복을 박하게 두고 내 일을 방해하거나 나를 수고롭게 하거나 내 처지를 공공하게 한다면은 나는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다 나는 받아치겠다. 그러게 하니까, 이런 자세라면은 하늘인들 나를 어찌 하겠는가. 이 운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왔는데, 이 운명이라는 게 한자 풀이를 흔히 할 때 뒤에가 이제 명, 이제 뭐 목숨 명자나 이런 명령이나 이런 명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고, 운자가 운전한다, 이렇게 운전한다 할 때 운자거든요. 운행한다.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어떤 정해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타고난 환경이라든가 내가 그 주변 환경, 내가 타고난 뭐 DNA 뭐 여러 가지 그런 문화가 있겠죠. 그런 명이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내가 운전을 해 나가는 것, 그게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사주팔자 명리학 그러잖아요. 그 사주팔자 명리학에서도 뭐 몇 살 때는 뭐 하게 되고, 뭐 몇 살 때는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뭐 언제 죽고,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사주팔자에도. 사주에도 흐름이 그냥 있는 거예요. 뭐 10대에는 뭔가 좀 더 좋은 흐름이 있겠다, 뭐 30대는 뭐 좀 더 나쁜 흐름이 있겠다, 이런 흐름이 있는 거지, 이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동양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그 흐름을 내가 잘 운전을 해 나가라. 그게 동양에서 말하는 운명, 이 또 운명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5강 동안 이제 또 이런 만나 뵙고 이렇게 그 말씀들을 이제 드렸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 인문학이라는 게 뭔가 다 이거 하지 마라, 막 이건 해라, 막 저것 해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또 강의를 이렇게 여러 번 오신 분들은 듣기에 어느 정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상통한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자하고 뭐 책은 담은
뭐 누가 쓴 거고 누가 쓴 거고 뭐 이렇게 다 있지만은 그래도 그 흐름을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비슷한 게 아마 있는데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성인들이 이 사상가들이 무엇을 해라 할 때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은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인문학의 이런 이야기들을 모든 걸 이렇게 실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기 삶에 하나하나씩 작은 거라도 이렇게 적용해 나갔을 때 자기 스스로가 변화하는 맨 처음에 인문도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 삶이 제품이 아닌 틀에 박힌 제품이 아닌 이런 창조하는 작품이 돼가는 그런 맛을 느껴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